오늘의 제목은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주제 선정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PICO인데 이것은 근거 기반 연구를 위한 과정으로서 P는 patient 또는 population, 그러니까 환자 내지는 어떤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약자로는 P를 쓰고 I는 intervention, treatment, 프로그램 등을 나타내는 개입이라든지 중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험 집단을 상징하는 I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C는 comparison 또는 control의 약자인데 이것은 통제 집단 내지는 비교가 되는 집단, 즉 통제되는 집단 내지는 비교 집단에 비해서 개입이 부과된 그런 집단이 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O는 outcome의 약자로서 개념 또는 변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PICO가 근거 기반 연구를 위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리서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피코 RD라든지 아니면 S라고 이제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요체는 피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연구 주제에서 피코 중에서 최소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적어도 연구 주제라고 하면은 P하고 O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P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patient 또는 popul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자 내지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는 연구 대상의 아웃컴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 또는 변인 또는 변수인데 이는 개선 또는 증진의 목표가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분이나 지도학생에게 연구 주제가 뭐냐고 항상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연구 주제가 뭐라는 말은 간단하게 저의 연구 주제는 연구 대상이 뭐이고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변수가 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년 여성의 우울이라고 했을 때 연구 대상은 중년 여성이 되겠죠. 그 다음 우울이라는 변수는 중년 여성 연구 대상의 아웃컴, 즉 개선 또는 증진의 목표가 되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중년 여성의 우울입니다 하는 것이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해야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연구 주제가 물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신입생이신 경우 연구 주제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연구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시고 또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현장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직업적인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인이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자제를 분을 두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유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연구 대상에 연구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전문성과 보람을 느끼면서 재밌게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즐겁고 재밌고 보람차게 또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 각자의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나의 연구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사과정에 뭐 이제 2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연구 주제가 변경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연구 주제를 정하지 못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주제는 오늘 내가 어떠한 연구 주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연구 주제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제가 바뀌는 것을 왜 나는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나는 이렇게 줏대가 없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구 주제가 변경되고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사과정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 1년 동안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 주제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가슴에 품고 그 연구 주제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갖고 또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가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바뀌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의 범위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PICO에서 피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를 이제 조금 바꿔서 population을 먼저 outcome, 그다음 intervention, comparison 이렇게 써보면은 첫 번째 유형은 population과 outcome 변수만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주로 연구 대상의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관심 있는 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변수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연구는 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렇게 유형 1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퓰레이션과 아웃컴과 더불어 인터벤션이 있는 연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구 대상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변인, 그 다음에 그 변인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그러한 연구가 연구 유형 2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 유형 3은 P와 O와 I와 C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유형 1과 2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유형 1과 2와 3은 각각 독립적으로 훌륭한 석박사 학위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1과 2를 병행한 논문이 할 수도 있고 3을 지향하는 논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뭐 3이 2보다 더 수준이 높고 2가 1보다 수준이 높다고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 1의 연구를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유형 3의 연구를 하더라도 매우 부실되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과 수준과는 관련이 없이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유형 1, 2, 3 중에 하나의 주제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형 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 1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하고 O가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죠. 이러한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종속 변수 를 고민하는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논문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반드시 종속 변수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종속 변수가 여러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가 반드시 하나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조절 변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신 것이 좋은데, 이 내용은 이제 양적 연구 조사 방법론 과목에서 자세히 다루지만은 오늘은 이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중년 여성의 우울이라고 했을 때 우울이 이러한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 변수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점은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은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이러한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하여 매개 변수를 매개로 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 효과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적에 항상 태생의 역사는 종속 변수가 먼저 태어납니다. 종속 변수가 태어난 다음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독립 변수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조절 변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절 변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 데 있어서 매개 역할, 즉 중개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절 변수는 뭐냐면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 변수의 수준 내지는 조절 변수의 값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즉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달라지는,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제 유형 2의 연구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population 또는 patient와 outcome variable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반드시 intervention,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intervention의 그런 기존의 통제 그룹 내지는 comparison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하지만은 최소한 P와 O와 I가 있는 연구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이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직접 효과 가설에 대해서 바탕으로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이런 독립 변수를 매개로 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프로그램 매개 효과 가설에 대해 바탕을 두고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조절 효과 가설에 바탕을 두고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는 유형 3에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형 3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효과 가설에 의하면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함으로써 종속 변수의 값이 변화된다. 즉 프로그램이 종속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직접 효과 가설이 되겠죠.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 있어서 이런 직접 효과 가설에 대하여 직접 효과 가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은 현대 프로그램 개발론에 있어서는 이런 직접 효과 가설보다는 매개 효과 가설과 조절 효과 가설을 따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 것이 매우 비싼 연구이고 또 굉장히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될 때는 일단 파일럿 스터디 정도의 개념으로 직접 효과 가설을 검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형태의 연구를 저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역 근처에 가보면은 뱀장수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뱀장수들이 하는 말이 일단 먹어봐, 먹어보면은 뭐 오줌빨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먹어보라든지 일단 해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권유를 통하고, 그렇게 할 경우 내 말을 듣고서 먹어보면은 종속 변수가 바뀌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형을 이제 그냥 속세적인 말로 뱀장수 모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개 효과 가설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즉 종속 변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하다 보면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종속 변수를 직접적으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단 말이죠. 그런데 독립 변수를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부과를 할 경우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를 증진 또는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증진 또는 개선이 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할 경우 독립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가 증진 또는 개선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물론 프로그램이 종속 변수를 직접적으로 증진 또는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또한 독립 변수를 통해서 매개로 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의 가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연구가 매개 효과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매개 효과 가설을 위해서는 종속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즉 유형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 조절 효과 가설을 말씀드리면은 조절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 그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절 변수 위치에 프로그램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하면은 프로그램을 부과가 된 경우와 부과되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프로그램을 부과할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바뀌더라. 즉 독립 변수가 1점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1점 증가하는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의 변화 패턴이었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부과를 할 경우 독립 변수가 1점 증가할 때 종속 변수는 예를 들어서 2점 내지 3점이 증가한다 하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프로그램 이수 여부, 부과 여부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조절 변수로 놓고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가 조절 효과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 조절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좋은 예를 들면 종속 변수를 어떤 남편의 행복도라고 보고 독립 변수를 자녀의 성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적이 그 가구의 가장,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고 또 미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개 변수를 엄마의 행복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자녀의 성적이
아빠의 행복에 미치는 것보다는 엄마의 행복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행복은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자녀의 성적, 매개변수를 아내의 행복, 종속변수를 남편의 행복으로 놓고 보면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절변수는 뭐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딸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냥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의 그 성별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이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녀의 성적이 아빠, 남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남자아이냐 여자아이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자녀의 성별은 조절변수가 된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자녀의 성적, 종속변수는 남편 또는 이 가장, 아빠의 행복, 매개변수는 엄마, 부인의 행복, 조절변수는 자녀의 성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러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태생이 종속변수가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의 순서는 종속변수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단계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X변수나 N변수인데 독립변수나 매개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트리비아한 매니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바이탈 퓨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종속변수의 과거 선행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영향력이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고가 돼 있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탈 퓨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오늘 특강보다는 이제 관계된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핵심 요인 중에서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에서 영향력의 원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보면은 그 요인 중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요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미 주어진 환경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수용을 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바이탈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 요인을 토대로 그 핵심 요인들은 이제 Y 종속변수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핵심 요인 증진을 위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더불어 내교육 기반 프로그램, 즉 내교육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내교육의 원리, 내교육의 원리는 이제 관계되는 과목에서 이제 자세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런 내교육 기반 프로그램과 핵심 요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하면은 훌륭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효과를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유형 사무 연구에서 이제 그런 효과 검증을 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은 브레인 에듀케이션 베이스드, 예를 들어서 디프레션 리덕션 프로그램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EDR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MBSR, 이것도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스트레스 리덕션, 그러니까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챙김의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더라 해갖고서 MBSR이라고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마음챙김의 교재를 보면은 과학과 예술이 융합한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교육이 과학과 예술과 문화를 융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챙김보다 내 교육이 더욱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울 감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내교육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내교육 기반 우울 감소 프로그램, 내교육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해서 내교육 기반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BDR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결정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선행 연구,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현명한 것은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반드시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수천 편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선행 연구를 찾는 일이, 또 선행 연구를 선정해서 이해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없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연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이미 논문으로서는 독창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헛된 노력과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와 논문을 찾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원 재학생이시기 때문에 도서관 아이디를 다 부여를 받으셨고요. 도서관 아이디는 대문자로 여러분 학번이면 학번, 아이디면 아이디를 대문자로 쓰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아이디와 동일하게 대문자로 쓰시면은 도서관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LMS로 들어가서 도서관으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원에 있는 도서관 사이트에 가보면은 밑에 부분에 리스, 키스, 그다음 DBP와 이아티클 여러 개가 이제 이 중에 또 카피킬러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학술 DB와 논문 프로포저를 위한 참고 자료, 그 다음에 이 논문 유사도 검색을 위한 카피킬러 기능들이 이 배너로 이제 쭉 흘러가면서 뜨고 있는데, 그 중에 리스를 한번 쳐보시면은 리스를 치고 나서 상세 검색 버튼을 하면은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인데 초록을 이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연구 주제가 중년 여성의 우울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초록에 중년 여성을 치고 그 다음 AND로 하고 또 초록에 우울이라고 치시면은 또 AND를 해서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중년 여성 AND 초록에 우울이 있는 논문이, 학위 논문이 이와 같이 300여 편이 있고 국내 학술 논문이 또 10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리스는 이 앞에서는 이 첫 번째 있는 리스를 했는데 국내 논문들이 되고요. 리스 FRIC를 하면 이제 또 해외 학술 논문들이 또 검색이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리스와 키스, DBPI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하셔서 이런 논문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 논문 중에서 여기 논문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논문은 뭐예요? 지역교회 중년 여성의 영적 안녕과 노화에 대한 태도 및 우울의 관계 해서, 이거는 연구 대상 P가 지역교회 중년 여성이란 말이고, 우울이 Y란 얘기, 종속 변수란 얘기고, 영적 안녕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독립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은 P와 Y와 X를 가지고서 쓴 논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논문을 보면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 연구. 이것은 P가 중년기 여성이란 얘기고 성역할 태도가 X, 독립변수란 얘기고 우울이 Y란 연구에서 이것은 유형 1에 대한 연구.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유형 1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 중년 여성의 자아 개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P가 중년 여성이고 자아 개념이 X이고 우울이 Y가 되겠죠. 이것도 유형 1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모든 논문들이 유형 1, 2, 3에 해당되는 그러한 논문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행 연구를 찾는 작업을 좀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선행 연구가 선정이 됐으면 이제 선행 연구를 읽고 그 논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논문을 이해한다는 개념을 적어도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문에서의 그 내용과 논리를 내가 저자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논리로 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 1단계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단계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에는 논문의 한계 또는 제한점이 내가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즉 논문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의 논리와 그러한 관점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한계가 있네, 이런 제한점이 있네, 이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항상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이 없이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문을 이해를 한다는 것도 내가 특정 논문에 대해서 한계나 제한점, 문제점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면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할 텐데 그 문제점 해결하려면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될 텐데 하는 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논문을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하면은 박사과정인 경우 저는 그러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참고 논문으로 한 300~400편 정도를 보시게 되고 그 중에서 아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는 논문은 30~40편 정도. 그러니까 논문을 참고문으로 쓴 논문은 300~400편이 되겠고 논문을 이해하는 논문은 한 30~40편 정도를 이해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 연구 주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대한 연구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연구자 나름대로 이제 연구 모형의 개념적 틀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논문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은 도서관 사이트에서 리스나 키스나 DBPR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눈에 들어오는 논문을 선정을 하고 어떤 논문을 선정을 하느냐 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는 가급적 박사학위 논문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한 3편 정도는 초기에 선정을 해라. 그런 다음에 그 3편의 논문 그냥 3편이 버거우시면 한 편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 한 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작업을 하면은 그 논문의 참고 문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논문을 이해하시면서 나름대로 제기되는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 의문을 따라서 또 참고 문헌을
또 참고 논문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여러분이 읽어가는 논문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으시면서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덕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덕목은 우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연구 대상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에 관심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에 관심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러한 어떠한 연구 대상이 되었던 연구 대상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는데,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연구 대상을 가슴속에 품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연구자로서 자질이 안 된다는 말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가장 큰 덕목은 따뜻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냉철한 지성이 요구됩니다. 냉철한 지성이란 얘기는 아까 논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논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듯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냉철한 지성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고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강인한 체력과 뜨거운 단전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즉,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 관리에도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자의 덕목은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설립자이시면서 총장님이신 일지이승원 총장님이 쓰신 한국인에게 고함이란 책에 홍익인간에 대한 정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첫 번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즉,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일단 건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바른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밝고 건강한 실질적인 정보를 창조를 하는 사람이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밝고 건강한 실질적인 정보를 창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성과 이런 불굴의 체력, 건강을 말씀드렸지만은 정서적인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조화롭다는 얘기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 있어서 집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조화로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스러운 사람인데, 이 신령스러운 사람이란 말은 내면의 신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양심적이며 능력이 있고 정서적이며 신령스러운 홍익인간이 바로 연구자의 덕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특강의 주요 내용입니다.